네, 지금 시장,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 중심으로 유동성 경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AI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자, FOMC도 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뭐랄까요, 좀 골이 좀 깊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물론 한쪽에서는 AI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일수록 좀 저점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자, 하나씩 좀 짚어 나갈 텐데요. CMS 증권의 박상준 이사님과 함께 자,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동안 좀 안 보였습니다. 네, 그 2주 동안 또 이제 바쁘셔가지고. 네, 중국 쪽에 최근에 예. 뭐 이제 여기저기서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상품 뭐 이제 출시한다 뭐 해서 지방 세미나도 좀 예.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네. 최악의 순간에 오신 거. 그러게요. 진짜 어젯밤에 시장 보셨죠? 그렇죠. 사실 이런 날이 더 최악이죠. 왜냐하면 예. 어젯밤에 이렇게 급등하다가 맞아요. 완전히 반락했던. 예. 사실 과거에 이제 이런 날들도 저희가 이제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했죠, 우리는. 근데 어젯밤에는 확실히 이제 조금 낮에가 좀 쌓였어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고 분명히 잘 나왔고 급등을 했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봤죠. 근데 문제는 이게 코인이 반등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코인이랑 이제 그 지수의 상관성을 뭐 얘기했을 때 맞다, 이제 가타부타를 떠나서 최근에는 이제 증시랑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나스닥과 그죠? 나스닥과 거의 비슷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동성으로 밀고 오는 장세에서 나스닥이 가면 코인도 당연히 가는 뭐 이런 영인데 어제는 엔비디아 나오고 엔비디아랑 지수 다 같이 오르는데 맞아요. 코인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뭐 일부 코인들 올랐지만 예. 그러면서 이게 확실히 유동성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밤에 이게 좀 많이 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수 그러니까 종목별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반락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결국에는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씨가 말랐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동성이 조금 해결이 돼야지 이제 증시가 결국에 가지 않겠는가. 사실 어제 이제 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중에 뭐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 일수가 늘어났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고요. 당연히 뭐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가는 증시에서는 아니 근데 그 매출 채권에 대한 기간이 좀 길어졌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게 언제죠? 46일에서 뭐 46일에서 53일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늘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인텔이 38일, AMD가 65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그 중간 정도 어느 선에서 그냥 적절하게 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호실적을 보여주고 젠슨항의 워딩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좀 완판됐다 뭐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약간 실망감이 좀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AI에 대한 문제들은 뭐 이제 회계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 많잖아요. 최근에 감가상각도 이거 뭐지 왜 이렇게 길게 하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 거고 근데 요거 매출 채권 같은 것도 지금 물건 얻어지는 게 단 며칠이라도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나오는 매출처가 4군데 정도가 가장 큰데 거기에서 점점 돈 주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근저에 모든 게 이제 유동성의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다. 지금 이제 시장은 뭐 여러 가지 AI에 대한 우려도 있고 심리적 위축도 있지만 진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유동성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요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2월 초정부터는 풀릴 것 같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12월 10일이 우리 다음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 맞아요.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64.6%로 지금은 동결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요. 요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금리 인하 시기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거 문제가 된 건 이미 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동성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정도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연준의 양적 긴축인데 양적 긴축 끝나기로 했는데 뭔 소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양적 긴축을 지금 끝내는 거는 12월부터고요. 12월부터. 그리고 12월에 양적 끝라고 해서 바로 유동성이 풀리는 거 아니고요. 근데 이게 양적 긴축을 저희가 꽤 해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쌓였던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최근에 마지막 표를 보면 볼 수 있는데 이게 연준에서 이제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급준비금이 있잖아요. 뭐 몇 퍼센트 하고 이제 추가 지급준비금도 더 받아주는데 2008년도에 유동성 쫙 풀고 은행들이 이제 추가
뭐 예를 들어서 몇 % 지급준비율만 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추가로 돈을 더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연준에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자 지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은행들 입장에서 남는 돈을 거기다가 지급을 했죠. 그러니까 여윳돈이라는 거예요. 여윳돈을.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최근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면서 자산 매입을 더 이상 해주지 않다 보니까 은행들이 돈이 부족해지면서 지급준비율, 추가 지급준비율 계속 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유동성이 조금씩 부족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지급준비금 감소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연준에 어떤 돈을 맡겼던 약간의 좀 잉여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회수하는 거죠. 이제 회수하니까 지금 요 차트가 회수한 만큼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꺾이면서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좀 부족해지는구나 하는 시그널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도 좀 있었던 게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이제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발행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기채가 뭐 이제 그 단기채로 오는 수요는 사실 뭐 그 출처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은행에서 발행하는 단기채나 뭐 레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몰릴 수요가 단기채로 다 몰려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레포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 보시면 요게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게 이제 레포 금리가 최근에 급등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까 단기 자금을 조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동성 부족하고 단기 자금 조달을 하려고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단기 채권 막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금리가 급등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급등하면서 나도 이제 추가적으로 발행하기 더 힘들고 현금이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 악순환인데 그 금리가 급등했다는 게 이 빨간색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금리가 갑자기 확 튀어서 이게 유동성 발작이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이런 건데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시중에 유동성은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영레포 잔고라고 하는 건데 레포가 이제 그 뭐 하루짜리 금리 뭐 이제 그 은행에서 빌려서 자기네끼리 쓰는 건데 영레포라고 하는 것은 연준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은행들한테. 근데 뭐 연준에서 돈이 없어서 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관리하려고 이런 건데 여기서 많이 모아놨잖아요. 근데 최근에 2023년부터 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그동안 이제 회수해놨던 것들을 풀어주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준 거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하면서 자산 매입은 안 해주지만 영레포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거의 지금 바닥으로 갔죠. 영레포 잔고가 없어요. 연준에서 더 이상 풀어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도 굉장히 이제 그 유동성을 풀어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래서 요게 지금 QT 종료를 요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12월부터니까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는 거는 뭐 이제 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12월 달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TGA라고 하는 게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해서 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계정 그 통장 잔고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수를 받던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제 이런 일반 계정에서 돈을 풀어줄 수도 있고 한데 요게 이제 최근에 올라간 것이 2023년도에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그 은행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갑자기 그때 발생했었잖아요. 그때가 연준 그 유동성 발작 나면서 났던 거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2023년도쯤에 연준의 계정도 완전히 거의 바닥까지 갔어요. 그 당시에 이때 미니 양적 완화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 막 그 1조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단기 국채를 막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이런 유동성 경색이 또 발생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으려고 연준에서 이제 그런 자금들을 좀 쌓아놓는 것들. 근데 요게 이제 풀어주면 돼요. 근데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자금 집행들도 못했었다. 그러니까 셧다운은 지금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런 자금 집행들도 슬슬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연준의 유동성 지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표거든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저희가 봤던 영레포 잔고는 떨어지고 있고 빨간색은 연준의 계정은 증가하고 있어서 유동성을 안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준의 자산은 좀 떨어지고 있고 양적 긴축했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순간인데 이제 파월 의장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요거에 대한 것들이 다 모이면서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 그러면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모든 게 안 좋아 보이죠. 당연히 지금 AI 버블 아니야? AI 버블 지금 몇 년째 아마 3년 정도 더 얘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이 계속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고 또 큰 그림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그 트럼프 정권 2기 들어서 이제 SLR이라고 요게 이제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인데 요거를 이제 규제를 뭐 완화한다라든지 이런 얘기 계속 있었는데 지금 백악관에서 저기 돌고 있거든요. 아직 그 승인이 안 나고. 아직 승인 안 났죠.
근데 이게 금융위기 때 은행의 이제 자본 대비 자산의 비율, 요거를 이제 규정 짓는 건데, 그 당시에 문제가, 여기 이제 좀 핵심이 뭐냐면, 이 자본에 리스크 등급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행의 채권은 리스크 0%잖아요. 예. 채권을 넣어도 이게 비율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채권을 많이 사면 이 비율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 SLR이 생긴 이후로, 이 규제가 생긴 이후로 채권을 담는 게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수요 쪽에서 한 큰 축이 조금 약해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완화해 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백악관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뭐 셧다운도 끝났고 뭐 이제 하면 요것도 이제 조금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동성도 이제 12월 돼서 FOMC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양적 긴축도 끝나서 이제 그 유동성도 풀리기 시작을 하고 12월 달에 뭐 글쎄요, 그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유동성 좀 풀리고 이런 SLR 규제 같은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나온다고 하면 유동성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12월 초부터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유동성이 과거에 정말 어찌 보면 좀 풍부했던 시기에서 그렇죠. 점점 내려왔던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잖아요. 어찌 보면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을 뭐 많은 기관들이나 뭐 금융권이나 다 이제 좀 회수하거나 기관 투자자들, 뭐 개인 투자자도 있겠고. 근데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뭐라고 좀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현금 비중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또는 과거에 뭐 레버리지가 너무나도 과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산들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일 수도 있겠는데, 이 유동성을 좀 회수하는 그런 상황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왜 그런 걸까요? 유동성을 회수한다기보다는 이제 시중에 그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더라도 역레포를 계속 풀어주던지 해서 이제 유동성을 계속 풀어줘야 은행도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계속 이제 자금이 돌 텐데, 그게 이제 시발점이 거기서 딱 막히기 시작을 하니까 시중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 신규 자금들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시장을 끌어올리는, 사실 돈이 많이 풀려야지 시장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뭐 이제 약해져. 정부 셧다운이 발단이었어요. 셧다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역레포 잔고나 이런 것들이 이미 바닥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돈을 풀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에 대해서 끝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내년 1월 정도를 예상하는 게 많았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역레포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럼 이제 끝내겠구나, 수단이 없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빨랐던 거고,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도 12월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좀 생각보다는 빨리 나왔었던 서프라이즈였어요. 당시에는. 그럼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시중에 조금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유동성, 그러니까 뭐 방금 TJ 잔고나 뭐 SLR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나 뭐 금리 인하도 뭐 그 중에 하나 유동성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긴 한데, 이러한 정책들이 행여나 시장에 조금 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완전히 이전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의 어떤 그 규모나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보셨을 때 이게 과연 시장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 만한 하나의 뭐 그 정도 충분할까? 그 양이라는 게. 저는 뭐 이제 그 이전 상태로 당연히 이제 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AI 버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엔비디아에서 이제 보여줬던 실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게 버블이 맞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버블에 대한 문제는 좀 해결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증시는 안 좋잖아요. 오늘 선물도 안 좋고, 이거는 역시나 이제 유동성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뭐 연말 랠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은 유동성의 회복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서 증시가 12월은 이제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정책적인 부분과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친시장적으로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또 유동성이 좀 변화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12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그리고 AI가 이제 뭐 버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많이 하고 우리가 당연히 맞지만 AI를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그 패권 전쟁 와중에 미국도 중국도 AI를 먼저 누군가 선점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돈을 계속 쏟아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버블을 예상을 하는 것도 있고요. 버블까지 간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실적들도 다 괜찮게 나오고 있고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돈은 이제 계속 이쪽 섹터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일단 유동성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지금은 약간 부정적이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12월 달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봐야겠네요.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또 저희 또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애플입니다. 애플. 네. 자, 오늘 애플 뭐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애플을 지금 뭐 주가 수준에서 뭐 이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개념인데. 애플. 네, 사실 애플은 항상 걱정이 많죠, 사람들이. AI가 우려스러울 때 AI가 없는 기업을 사는. 네. 아니 그렇죠. 그런 개념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AI 관련된 AI 묻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이럴 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뭐 AI 쪽으로 약하다 뭐 이런 평이 뭐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요번에 아이폰도 엄청나게 잘 팔렸고 내년에 성장 동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지인 중에 애플 주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더 나아요. 제가 샀다 팔았다 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사실. 근데 핵심은 애플은 재미없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해결점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보면 중국에서 이제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아이폰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이었는데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뚜렷한 회복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폰 17 시리즈가 아이폰 판매에서 중국에서 한 80% 정도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10월 달만 보면 중국의 애플 시장 점유율이 25%가 됐는데 요거 3년 만에 이제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했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쪽에서도 조금 살아나고 역시 애플은 이제 아이폰이 잘 팔리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애플이 내년부터 좀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네, 이게 보시면은 이제 큰 변화가 뭐 2개일 것 같은데 애플은 항상 9월 달에 내잖아요. 신제품을.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9월 달에 보면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시작하고 연말 시즌 들어가니까 그때를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 9월 달에 점점 나오는 제품이 많아졌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아이폰만 내면 되는데 지금은 아이폰 에어, 맥스, 맞아. 맥스 프로 너무 많아요. 한꺼번에. 네, 그러니까 이게 로드가 걸리는 거예요. 내는 팀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AI 지금 뭐 시리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그 AI 에이전트, 애플 인텔리전스도 마찬가지고 이것들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라는 판단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애 2회, 봄, 가을 이렇게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서 뭐 프로나 뭐 일반 모델은 뭐 9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에어나 예를 들면 그 외에 일부 뭐라고 할까요? 뭐 보급품. 네, 뭐 아이폰 2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렴한 저렴한 모델들은 뭐 봄 쪽에 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가을에는 프로나 프로맥스, 그다음 봄에는 일반 모델. 일반 모델. 뭐 에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렇게 되면 매출도 좀 분산되잖아요, 연중으로. 그러니까 9월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분산되니까 그런 효과도 내년에는 조금 큰 변화죠. 이제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도 있고요.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그 팀 쿡이 하차하는 걸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1월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팀 쿡의 후임 선정 논의가 이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번에 그런 좀 그 어떤 그 증거가 있었던 게 요번에 이제 그 애플 그 물론 실패했지만 아이폰 그 에어 출시했잖아요. 그때 이제 팀 쿡이 발표를 하면서 이거를 존 터너스라고 하는 분한테 넘겼어요. 발표를. 본인이 안 하고. 혹시 실패할 거 알고 넘겼나? 이런 한테 어쨌든 그분한테 넘겼는데 그래서 이 존 터너스가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인데 이분이 2001년부터 애플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50세예요. 딱 팀 쿡이 받을 때랑 비슷한 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이분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분이 하드웨어 출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AI 격차 해소할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것도 좀 있지만요. 사실 이제 팀 쿡이 이제 그 어찌 보면 스티브 잡스보다 애플에 남겼던 유산이 더 큰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때 시가총액이 510조였는데 지금 5,800조니까 11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11배. 그래서 사실 팀 쿡이 한 공헌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은 사실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준비했어요. 팀 쿡 임명을 했을 때 주가 반응이 어땠는지. 주가 반응이 어땠는지. 2011년도 8월 24일 날 장 마감 후에 발표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장 마감 후에 주가가 5% 이상 급락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다시 반등하고 이제 그 다다음 날부터 쭉 올랐는데 이게 그 당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기술주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던 시기였어요. 지금 같은 시기. 그때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올랐으니까 사실은 이제 요번에 이 터너스가 이제 다시 받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우려가 있습니다. 또 주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되게 긍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뭐 모르겠어요. 팀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또 한쪽에서는 이제 예전에 스티브 잡스의 그 어떤 혁신적인 그 어떤 방향성 이게 팀쿡으로 넘어와서 너무 안정형으로 추구되다 보니까 네,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변화가 많이 좀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뭐 물론 그러면서도 계속 사는 게 또 애플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려했던 분들이 있었고 그냥 즉 이게 디자인적인 면에 있어서 뭔가 혁신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도 물론 혁신이 있어야겠지만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뭔가 좀 하드웨어 쪽에 나오면 야 이게 뭔가 엄청난 디자인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은 그런 뉴스 나올 때 그냥 사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번에도 예. 애플의 뭐 이제 아이폰 포켓이라고 예. 이세이 미야케랑 한 거 나왔거든요. 말이 많았어요. 저도 봤는데. 야, 너 양말을 누가 33만 원 주고 그거는 저희 할머니가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뭐 그 말이 많았잖아요. 예, 완판됐어요. 시장에서 한 색깔별로 다 계세요, 그거. 이거 완판됐어요. 근데 완판됐어요? 완판되고 리셀가가 지금 30만 원짜리 50만 원으로 뛰고 리셀가가 지금 리셀이 돼. 그러니까 애플은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충성층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예. 모델은 항상 이제 수요가 되고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피터 틸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나 테슬라 좀 팔고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샀다 이런 게 있는데요. 내년에 강력한 모멘텀은 시리인 것 같아요. 역시 시리가 어떻게 AI 업그레이드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리 모델은 제가 알기로 제미나이를 약간 그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만든 걸로 제가 그렇게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직접 개발 못하니까 예. 제미나이나 이런 거 붙여서 할 거라는 이야기가 많고 예. 그리고 폴더블 아이폰 내년에 나오는 거 아마 이제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애플 TV나 이제 애플 스튜디오에서 내는 작품들도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으면서 잘 되고 있고 이번에 F1이 애플에서 낸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전 세계 지금 박스 오피스 6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많이 벌었고요. 근데 이제 애플은 항상 이제 논쟁이 뭐냐면 주가가 올해 한 그러니까 5년 정도로 보면 한 126% 올랐습니다.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애플은 그냥 장기 투자가 용이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요번에 되게 괜찮은 상품을 찾았는데 장기 투자하면 연금이잖아요. 예. 연금에다 투자를 하는데 애플보다 주가 상승률이 좋은 거를 요번에 찾았어요. 잠깐만요. 장기 투자를 하는데 애플보다 주가 상승률이 좋아요. 좋은 일정 거? 구간에서. 예, 그러니까 예. 뭐냐면 애플의 장기 투자 안정성과 수익률 플러스 알파까지 가져갈 수 있는 ETF거든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 요 애플 밸류 체인 ETF, 액티브 ETF라는 건데 요 파란색이 보시면 애플 밸류 체인 그리고 하늘색이 애플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요게 더 높아요. 위에 있는 게.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왜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 금감원에서 무슨 밸류 체인 할 때 그 애플 주식을 25% 이상 못 넣게 해요. 그러니까 애플은 25%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관련된 밸류 체인, 뭐 아이폰 출시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된 뭐 이제 SK 하이닉스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구성 종목 자체가 최근에 AI랑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25% 이외에는 다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또 자극적으로 애플의 안정성을 25% 가져가는데 나머지 75%는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좀 움직이는데 보유 종목을 보시면 애플이 25% 그리고 SK 하이닉스, TSMC, 브로드컴 뭐 엠코라든지 뭐 코닝이라든지 저희가 아는 AI 관련된 주식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TSMC가 또 상위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하기보다 연금에 넣으면 애플은 우리가 장기 투자하면은 무조건 먹을 거다라는 걸 다들 아는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재미없으니까. 근데 연금에다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65세 이상 돼서 쓸 거니까 맞아요. 연금에다가 이 ETF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또 관심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또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좋은 거 알겠는데 사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연금에서 이 애플 밸류체인 ETF를 투자를 하면은 장기 투자도 하고 플러스 알파 수익률도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애플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요게 이제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이런 게 또 있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뭐 애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뭐 보셨을 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말 이제 다가오면서 12월 달 뭐 소비 시즌도 오기도 하고 뭐 산타랠리 이야기도 분명히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 투자가 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12월 달에 어떤 뭐 리스크, 우리가 굳이 뭐 리스크라고 따지면 리스크가 또 있을 것이고 또는 반대편에 또 기대감도 있을 것인데 그렇죠. 뭐 어떤 식으로 좀 뭐 속도감 아니면은 뭐
이사님께서 좀 가져가려 만한 어떤 포트폴리오 재편이나 이런 것들을 연말에 좀 과감하게 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흐름에 봤을 때 일단은 이 하락장에서 네.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시냐 아니면 이 하락장에서 뭐 수익이 많이 나서 차익 실현을 미리 하셨느냐 일단 그 관건은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네,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동성 경색장이기 때문에 예. 유동성이 풀리는 시그널 그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이제 당연히 금리 인하가 가장 큰 시그널일 거고 이런 시그널이 있지 않는 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음 주에 뭐 PPI 같은 것도 나오고 이제 경제지표 밀린 것들도 나오고 12월 10일 이후에 이제 고용지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변동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유동성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12월 달부터 서서히 풀릴 거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굉장히 사고 싶었던 많은 종목들, 뭐 특히 많이 올랐던 뭐 아이렌이나 뭐 이제 뭐 맞아요. 거의 뭐 그런 고점대 반토막씩 나기도 블룸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잘 보면 이제 이게 하루하루 어제처럼 갑자기 급등할 때 그때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12월부터는 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갑자기 뭐 증시가 급등할지 모르겠지만 유동성 풀리는 시그널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조금씩 매수를 그런 것들로 지금까지 못 샀던 것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암호화폐는 사실 올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것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이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코인베이스부터 생각보다 뭐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것도 저희가 많이 소개도 했었고 예.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보다 아직까지 움직임이 뭔가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동력도 많이 이제 떨어진 것 같고 어찌됐든 암호화폐도 유동성이 많이 풀려야지 결국엔 밀어 올라갈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은 조금 조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근데 어찌됐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좀 기회가 되는 것 같다. 근데 뭐 좀 알트코인까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쪽은 매매도 몇 번 해봤지만 좀 단타 몇 번 쳐봤죠. 대부분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좀 나서. 알겠습니다. 뭐 단타 치다가 까먹었다를 되게 고급스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요.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어제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시장에 약간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또 장이 시작되고 어떻게 될지, 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저희 박상준 이사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S 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